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첫 번째는 우리들이 이제 아뜰리에 잔디 아빠 같은 경우는 중견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매노자는 지금 약간 공공건축을 많이 하는 그래도 대형이지 그 정도는 그치? 아니요. 중형? 중형? 20명 좀 넘거든요. 음, 20, 한 3, 4명? 나 같은 경우는 지금 7명에서 8명 요즘에 이제 직원을 뽑냐 안 뽑냐로 지금 한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의 아틀리에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설계 사무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아틀리에와 약간 대형 사무소 이 두 개를 놓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장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왜 나는 지금 여기를 선택을 했는지 이번에는 한번 외노자부터 이야기해볼까? 이것도 한국이랑 독일이랑 비교를 해서 말을 할게요. 제가 일단 여기 이 사무소를 선택한 거라기보다는 뽑혀서 갔다. 면접을 한 50군데 넣어서 한 군데 합격이 연락이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고 있고요. 나를 독일, 걷어주셨다. 네, 나를 걷어주셨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 거고. 독일에서 대형도 있거든요. 100명 넘게 있기도 하고 80명, 100명 이런 건축사무소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뜰리에로 갈수록 이제 내가 혼자 다 해야 되고 대형으로 갈수록 팀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래서 독일에 같은 경우도 대형으로 가면은 일단 팀 라이터라고 하는데 팀 매니저를 거쳐야 돼요. 팀장을 거쳐야 되는 거죠. 팀장을 거쳐서 그 팀장이 소장에 올라가서 실제로 그래서 일개 사원들은 소장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다 팀장 손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게 되게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독일 애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근데 이제 작은 아뜰리에 경우 한 5명, 6명 이런 아뜰리에도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경우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아뜰리에 2곳만 다녀왔고, 거기서도 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사는 거기서 공사도 했기 때문에 제가 공사도 감리자 약간 가서 진행도 해야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고. 아마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아뜰리에를 간 이유가 내가 이걸 혼자서 끝까지 다 하면은 나중에 내가 대형을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사실 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대형을 나오면 아무 아뜰리에나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아뜰리에를 나와서 경력직으로 대형을 가기에는 뭔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뜰리에에서 대형 그게 더 어렵구나. 대형에서 아뜰리에보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긴, 요즘은 대형을 가면 아뜰리에를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음, 대형부터 시작해라. 이런 글도 많이 보고. 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사무라든지 뭐 이런 데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뜰리에 가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대형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맞아. 이제, 하나 혼자부터 끝까지 가면 확실히 배우는 것도 많고 그치. 나 같은 경우도 아뜰리에, 지금 나도 사무실 아뜰리에에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방금 외노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거. 근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기본 설계, 어떤 건물을 만들 거지, 그다음 클라이언트는 누구지, 클라이언트와 같이 대화도 좀 해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재료를 선정할 때 그런 재료 회사와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었던 건설사와 내가 이 건물을 지어지기 위해서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떤 재료, 어떤 구조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공무원과 법적인 이야기도 해야 되고 심사도 봐야 되고 이제 클라이언트와 같이 가구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건물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지고 나중에 완공이 돼서 들어가가지고 뭐 사진가를 불러서 사진도 찍고 뭐 잡지에도 홍보도 하고 뭐 이런 일들 이런 일련된 모든 일들을 다 한다는 게 아뜰리에에서 하는 일인 것 같고 사실 방금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혼자서 한다, 뭐 한두 명이서 한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반되는 요건은 프로젝트가 크지는 않다. 뭐 맞아요. 흔히 우리가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 1000해배, 진짜 커봤자 뭐 한 5000해배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형 사무실
경우에는 정말 몇만 회배, 10만 회배 아니면 정말 크면은 뭐 경기장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고 진짜 직원 말단이 클라이언트를 만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뭐 1년 차, 2년 차인 사람이 그런 건설사의 미팅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한다. 그런 것도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아틀리에와 대형 사무실의 가장 큰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사무실에서는 훨씬 더 협업, 콜라보레이션 하거나 코워킹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더 잘 잡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PPT를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포맷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뭐 웬만한 아틀리에도 포맷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CCTV도 다 제각각이야. PPT 만드는 것도 다 자기만의 폼이 있고 포맷이 있고 그냥 똑같은 거 써도 되는데 똑같은 거 쓰면은 선배가 그래. 너는 내 거 베껴다 쓰니? 그러니까 왠지 똑같은 거 쓰면 안 될 것 그런 게 같아가지고 있어. 와, 그래서 내 거 만들고 CTV도 나만의 CTV를 만들어. 내 도면은 내가 그린다라는 느낌이 우리 사무실은 되게 강해. 약간 일본틱스러운 건가? 그런 것들이 맞아. 대형 사무실에서는 잘 잡혀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 그리고 가장 맞아요. 중요한 건 시스템이 진짜 잘 잡혀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연봉이지 뭐 연봉. 돈이죠, 돈. 아뜰리에보다는 대형이 확실히 직원으로서는 돈을 더 많이 받겠지. 그리고 복지? 쉬는 날 복지도 따박따박 좋고. 잘 받고 그러겠지 뭐. 아뜰리에는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사실 우리 셋이 대형 사무실에서 경험한 사람이 없어서 약간 그게 좀 아쉬운데 네, 잔디 아빠는 아뜰리에랑 대형. 그 대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뭐 계속 실무를 아틀리에에서 시작해서 뭐 규모는 조금 커졌지만 여전히 아틀리에식으로 일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신입 때부터 약간 메이저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설계사무소에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조금 제일 그 일하는 방식 같은 건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아. 아무래도 아틀리에는 말한 대로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데 글쎄 어쨌든 아틀리에는 그 아틀리에 소장이라는 디자이너가 확고하게 자기 디자인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조금 드래프트 느낌이 더 강할 수도 있어. 근데 음, 말했듯이 뭐 전반적인 과정에서 뭐 알아보고 뭐 레퍼런스도 찾아보고 재료도 찾아보고 뭐 실제 건축주도 만나서 회의도 해보고 하는 모든 과정을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이제 건축가 같은 느낌이 들지.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하니까. 근데 이제 대형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일단 들어가서 굉장히 팀으로 이렇게 일이 분담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분적인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 뭐 운이 좋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 업무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디자인 업무를 계속하고 아니면 이제 보고 자료라던가 회의 자료 같은 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서 뭐 한참 동안 그 일을 계속하고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디자인을 이제 픽스하는 과정에서 디벨롭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일단 사원이랑 대리급에서 이렇게 다 프로젝트가 하나 시작되면은 배치라던가 이런 메스 안들을 너네 다 하나씩 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한두 개씩 만들어. 그럼 그것들 다 이제 다 모아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디자인 그 키를 잡고 있는 본부장이라던가 뭐 소장급에서 결정을 하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저건 또 이런 게 좋으니까 이걸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음, 디자인을 디벨롭을 하더라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회의들을 준비하고 회의에서 의사결정하고 그런데 이제 투자되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데 투자되는 인력도 조금 필요하게 되고, 그런 음,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틀리에 어, 같은 경우는 그 대표 건축가가 자기의 디자인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하면 대형에서는 좀 여러 사람들의 안들을 모아서 회의를 거듭해서 디자인 안을 결정해낸다. 그런 일하는 음, 방식이 좀 다르고 음, 거의 음, 아틀리에서는 1인 1프로젝트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형 같은 경우는 한 적게는 3, 4명에서 많게는 한 10명까지도 팀을 이뤄서 일하는데 뭐 그건 아무래도 프로젝트의 사이즈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런 게 음, 다른 것 같아요. 그 기본 계획을 하는 팀과 이제 실시 설계, 실시 도면을 그리는 팀이 나눠져 있나 보통? 아니면 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같이 끌고 가는 건가? 그것도 또 예전이랑
일인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일단 그 이제 수주를 하는 팀, 현상 설계를 하는 팀이지 그 팀에서 이제 디자인 기본 계획안을 잡는다면 결정이 이제 수주가 결정이 되고 나서 실제 이제 실시 설계를 들어가고 이제 공사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됐었어. 실시 설계 팀이 따로 있고 큰 회사에서는 이제 CM 및 컨스트럭트 매니지먼트 팀도 있고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가게 됐는데 요새는 그게 또 많이 달라져서 실시를 그 사내에서 처리하는 메이저 회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요새는 이제 외주. 외주를 주는 거지. 왜냐하면은 사실 뭐 일적인 양으로 보면은 실시 설계를 하는 팀이 훨씬 더 업무량은 많을 건데 회사 전체 이제 수주액으로 보면 많이 일을 따와서 수주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수주가 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장기간 동안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직원들의 이제 급여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본다는 결정인 거지.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이제 CC팀마저도 없고 이제 외주로 넘기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계획한 이 설계안이 제대로 지어지는 뭐 CC 설계는 공사는 고사하고 CC 설계조차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모른 채로 회사를 가는 사람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형의 경우가. 요새는 CC팀에서 거의 이제 그 CC 외주를 관리하는 그런 팀으로 이제 CC팀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시까지 다 하지. 실시까지 하고 감리까지도 계약을 해서 대부분 뭐 준공까지 거의 다 이제 관여를 하는 편이고. 근데 그게 그 비중도 사실 이제 민간 건축주의 이렇게 작은 민간 프로젝트냐 아니면 뭐 되게 시행사라든가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같은 대형 프로젝트냐에 따라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관여하는 퍼센티지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 내가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기본 계획부터 나 혼자서 이제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실시 설계도 이제 들어갈 건데 실시 설계나 감리까지도 혼자서 거의 우리 대표 건축가님과 내가 이제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그 건축가가 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거는 정식 건축가는 아니죠. 그냥 우리가 디자인을 합니다.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건축가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건축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물론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가운데서도 건축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라이센스가 있으면 이제 훨씬 더 검증된 공인이잖아요. 그 건축사 자격증이 한국, 독일, 일본에서 좀 따는 방법이 다르고 자격증도 여러 개 종류가 좀 다른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잔디 아빠가 최근에 시험도 보고 왔으니까 한국 건축사 자격증과 함께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도 뭔가 공유해 줄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학과나 이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나의 사무실을 차리거나 그 업무를 할 수 있으려면 이제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사 자격증은 어쨌든 이제 건축 허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건축사 도장이 들어가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했으니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런 자격을 나타내는 게 건축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건축사가 되려면 일단 관련 학과나 기존에는 관련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완료를 해서 자격이 갖춰지면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이제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는 식으로 이제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일단 시험은 지금 현대 이제 건축 업계에서 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아직도 이제 손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돼. 그래서 제도판 들고 가서. 시험은 총 3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3개의 과목이 1교시, 2교시, 3교시인데 1교시는 가장 큰 범위의 아주 기본적인 기본 설계 단계, 계획 설계 단계라면은 2교시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건물의 평면을 설계하는 기본 설계 단계고
3교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약간의 이제 실시 설계 단계, 실시 설계와 약간의 구조 설계까지 오는 과목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시험은 연 2회, 몇 년 전까지는 연 1회여서 굉장히 이제 텀이 길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연 2회로 조금 많이 보게 됐고, 그만큼 건축사 합격자 수도 많이 늘렸는데, 그것 갖고 지금 한국 건축사 협회를 비롯한 건축계에서는 지금도 얘기가 많아. 이 건축사 협회 쪽에서는 건축사를 조금 아무나 주면 안 된다. 수를 줄이자는 쪽이고, 음, 학생들이나 다른 타 건축 관련 협회에서는 이제 건축사를 많이 늘려야 건축주들의 선택의 폭도 높아지고, 그만큼 이제 건축계 전반의 퀄리티가 올라간다. 이런 주장으로 더 많이 뽑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측이 서로 대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건축 시험에 대해서 이제 과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주면, 내가 이때까지 시험 보면서 준비했던 도면들 간단히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게. 일단은 그 1교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광범위한 배치라던가 간단한 이제 법규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로 제한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이트는 어디고, 어떤 조건이다, 어떤 용도 지역이고, 뭐 그런 걸 제시해 주는 건가? 아주 간단한 설정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는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실무와 그 유사하다기보다는 시험을 위한 설정들이 좀 많긴 해. 1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 과목이 보통 나오는데, 일단 배치 계획이라는 걸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많이 배치 그랬네. 계획은 이런 것들이야. 이런 사이트를 주고 지문을 어떤 뭐 이런 단지를 계획할 건데, 뭐 음, 주변의 대지 현황은 어떻고 향은 어떻고 접근 도로는 어떻고 이런 최소한의 이제 그 설정들을 준 다음에 거기에 맞게 주어진 건물들을 배치하고 도로를 계획하고 뭐 이런 식인 거야. 음. 와, 진짜 그럼 지금 대단하네. 뭐가 그린 거야? 지금 이거 다 그린 거야? 손으로? 어, 컴퓨터 아니고? 지금 오, 해치까지요? 이거 다 그린 거야. 이거 밑에 이제 막 이게 지형선이라던가 이 음, 수림대라고 돼 있는데 이런 조경선들 말고는 그 이게 사이트만 주는 거야.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들을 음, 앉혀놓고 이제 주차를 와,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리는 거지. 와, 해치까지. 이게 해치 같은 것도 마지막에 이제 잠깐만, 이 약간 요거 이런 같은 글씨가 경우에서는 공공 차량진이 이거 같은 왼쪽 위에 우리가 배운 차량진이 거잖아요. 이거는 컴퓨터지? 이것도 쓴 거야? 쓴 아니, 저런 거지. 거는 촬영 주어져 찍고 있는 아, 거지 가는. 그런 건 문제지. 주어진 거지. 어. 이런 게 와, 이제 법규 관련된 거지. 이쪽에는 차를 넣지 마세요. 이렇게 지정을 음, 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계획을 음, 이쪽으로 이제 차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점수가 깎이는 거지. 음. 이런 식으로. 어이구, 1교시의 첫 번째, 이게 근데 1교시의 첫 번째 과목이야. 1교시도 두 가지 과제가 있어서 보통 요 과제를 하는데 한 와, 3시간 중에 2시간 정도를 쓰고, 근데 방금 보여준 사진에서, 아예 미쳤어. 도면에서 그 음, 붉은 선, 음, 그거는 뭐 그림자 때문에 붉은 선으로 잡은 거야? 시험의 약간 취지를 조금 더 넘어서서 내 도면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지. 이제 음. 건물들 더 눈에 잘 띄게 약간의 이렇게 기교를 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고. 음. 근데 조금 재밌다. 하다 보면 재밌기도 해. 같은 1교시의 음. 소과제인데 얘는 이제 법규 쪽에 초점을 맞춘 과제야. 그 음. 일본에도 그 일조권 사선이라던가 이런 게 그치. 있지. 일조권 뭐 사선이랑 이제 책 보니까 그림자? 천공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법규들이랑 독일행 있어요. 이쪽 사실. 그 일본 책에 보니까 천공률이라는 게 있던데 천공률, 그런 거 알아 혹시? 텐코리츠. 그러니까 그게 있어. 일조권 사선보다 더 무서운 게 그림자. 지금 이게 그 음, 텐코리츠 그림자 사선, 그림자선이 있거든. 음, 건물의 그림자가 전체 사이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2m, 그러니까 전체 사이트 옵셋 했을 때 이제 2m와 4m 옵셋을 했는데 이 그림자가 그 선에 걸리면은 일조권 사선으로 건물을 잘라도 더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 맞죠, 맞죠. 그게 사실 제일 힘들더라고. 그런 천공률. 또 시험이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야. 조금 음, 요건 비교적 이제 작은 땅을 주고 그러한 이제 법규들을 적용해서 건물을 얼마나 최대한 지을 수 있는지를 설계하라는 그런 시험이거든. 사선들을 띄워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는 선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얼만큼 큰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냐. 거기에는 이제 주차장도 영향을 주고 주변의 도로라던가 이제 하천 같은 것도 영향을 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느냐. 약간 조금 더 이제 좀 이론적인 건축의 법규 이론적인 그런 걸 테스트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2교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기본 설계, 계획 설계를 하게 되는데 재밌다, 뭔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보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힘들 텐데. 정리를 좀 해놓을 걸 그랬다. 아니, 근데 진짜 재밌긴 해. 퀄리티 진짜 미쳤다. 어, 왜 이걸 손으로 그리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해치 그리면서 나는 자괴감 느낄 것 같은데 왜 이거 내가 이 해치를 그려야 하나. 이제 2교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계획 설계 단계, 기본 설계 단계 쪽 이제 주로 이제 평면 설계를 하는 게 2교시 과제야. 주어진 조건들을 주고 짓는데 무슨 실이 필요하고 외부 공간은 뭐뭐가 필요하고 면적들은 얼마만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주어줘. 평면 설계를 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내가 글씨를 되게 못 쓰는 편인데 약간 이 제도용 글씨가 있거든. 그것도 이제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우리나라는 그 건축사 시험을 보면은 사실 실무를 아주 잘하고 오래 했다고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아닌 것 같아.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님이든 뭐 교수님이든 시험을 보려면 대부분 학원에 가서 이 시험에 맞는 교육을 받고 나서 시험을 보거든. 거기서 가르쳐 준 것들이 이런 뭐 표현 방식이나 요새는 사실 이렇게 손으로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그래서 거의 처음부터 다시 배워서 시험을 위한 시험이라고 사실 생각이 돼. 그래서 이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말이 있고, 미국처럼 이제 미국 제도로 바꾼다겠다는 얘기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일본도 비슷해. 것들이지. 똑같은 것 같아. 일본도 손으로 시험 보나? 응, 손으로 시험 봐. 일본 손으로 응, 시험 봐요? 제도판 들고 아, 봐. 진짜? 제도판 들고 봐. 와. 그래서 제도판 항상 시험 끝나면 그래서 다 팔아. 이런 것들이 맞아, 우리도 그래. 똑같네. 이게 2교시고 다음 이제 3교시로 넘어가면 3교시의 메인 과제는 약간 실시에 가까운 단면을 그리는 과제가 이제 이것도 분류가 돼 있어서 이게 1과제야. 3교시 1과제. 요거를 한 2시간 정도에 작성을 해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이제 설비 조건이라던가 뭐 천장고 뭐 어떤 시설들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평면도가 주어진 다음에 그 평면을 보고 단면을 그리는 거. 평면도가 주어져. 아주 작은 간단한 평면도가 주어지고 거기 이제 공간을 이제 해석을 해서 단면으로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이제 실무에 가까운 시험이 이제 3교시 시험. 요런 과제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2시간 정도에 해결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간단한 구조 도면을 그리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면도가 주어지고 구조 방식을 말로 주어주면 그렇게 해서 3교시 3시간을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아침 9시에 시작하는데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아까 맨 처음에 배치 시험이고 점심 2교시 평면 시험을 보고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또 4시 반부터 이제 7시 반까지 3교시 시험을 봐서 아침 일찍 갔다가 이제 밤 늦게 끝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사 시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시험 당일날도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고 완전히 이제 하루를 다 소진하고 나오는 그런 식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제 채점 시간을 거쳐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자기의 이제 실무 경력이라던가 학력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제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건축사 자격증이 한 3달 정도 후에 발급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할 수 있는 석사를 딴다고 해서 뭐 바로 독립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충분히 이제 본인의 이제 실무를 하다가 마음을 먹거나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을 활용을 해서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건축사가 되는 거지. 이건 어디서 들었는데 오빠 만약에 건축사 따게 되면 건축사를 이제 주잖아요. 그 현장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 가서 꼭 받으라고 저희 옛날 팀장님이 그러셨거든요. 맞아. 그러면 거기 은행이 다 있어가지고 바로 마통
대출 뭐 이런 게 되게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게 또 있대요. 그래서 어, 꼭 가서 그 받으라고 코로나 하더라고요. 재작년부터는 2020년도부터는 안 하는데 집으로 보내주는데 그게 맞아. 말한 대로 그 자격증 수여식에 가면은 은행에서 나와서 그 신용 음, 마이너스 통장을 이렇게 개설할 수 있게 도와줘. 이게 아마 그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면 좀 올라가나 맞아요. 봐. 근데 지금도 그건 사실 뭐 건축사가 좀 예전보다는 많아지고 해서 조금 약해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 진짜 한 90년도에는 건축사가 굉장히 큰 좋은 자격증으로 인정을 괜찮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건축사 자격증? 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게 있어. 일단은 일본은 1급, 2급, 목조 건축가, 목조 건축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 근데 이제 목조 건축사랑 2급 건축가는 대학교 나오면은 바로 시험 볼 수 있고, 뭐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면은 실무에서 2년 경력이 있으면 되고, 만약에 고등학교까지도 나오지 않았다면은, 왜냐면 장인들 중학교부터 막 일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이런 친구들은 7년을 다니면은 그 2급 건축가 자격증이랑 목조 건축가 자격증 시험, 필기 시험을 볼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축사 자격증은 일본에서 봤을 때 그 1급 건축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목조 건축가는 말 그대로 목조 주택, 아니면 목조 건물을 짓는 거고, 근데 아마 목조 주택일 거야. 그리고 2급 건축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주택 규모.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면적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250해배인가? 300해배인가? 내가 그거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규모 정도의 규모를 2급 건축가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2급 건축가는 뭐 일본의 콤비니 수보다도 많다. 뭐 그죠. 이 건축가 말고 전체 건축가 수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한 친구들, 이제 머리가 좀 쌩쌩한 친구들은 2급 건축가를 그냥 따.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그 1급 건축가가 있잖아. 1급 건축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무 경력이 2년이 있어야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는데, 이 올해부터 조금 개정돼가지고 시험은 언제든지 볼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은 실무 경력이 2년 후에 등록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개정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실무하고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시험을 봐도 돼. 하지만 등록을 하려면 나중에 경력이 2년 필요해. 그러니까 이때 통과가 돼도. 아니면 1년, 1년을 해도 돼. 중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2년 경력만 있으면 되는데, 일본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인턴 과정으로 했었던 그 경력도 포함을 해줘. 예를 들어서 인턴 경력 3개월 했습니다. 어떤 사무실에서. 그러면은 그것도 내 경력에 아까 2년 경력이 있었잖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어. 그게 이제 일반적이고, 전문대 나오게 되면은 이제 3년. 실무 경력 3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고등학교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4년 경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2급 건축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2급 건축 이후 4년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지. 응.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볼 나뉘어서. 자격을 받는다는 거지. 그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사실 대학교를 나와서 2년 실무를 뛰는 게 가장 빠르다고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를 해. 왜냐면 일본은 5년제 아니고 대학이 보통 4년제거든. 그래서 4 플러스 2를 많이 하고 있어, 지금도. 학부 4년, 대학원 2년. 그렇게 나뉘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필기 시험이 있고, 그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계획, 환경, 법규, 구조, 시공, 이렇게 있어가지고 125점 만점에 보통 1급 건축가가 올해 찾아보니까 올해 87점 이상인 사람들이 합격선이었대. 그래서 이 합격률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15%? 이번에 응시자 수가 한 3만 2천 명 정도였는데, 그 합격자 수가 필기시험 한 4,800명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보통 한 20%에서 21% 정도가 기준선이었는데, 올해는 15% 정도로 좀 낮아졌다. 응시자 수는 평소보다도 많았는데, 좀 시험이 어려웠대. 그래가지고 좀 합격자 수는 낮아졌다고 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정말
왜냐면 확실히 이제 법규라든지 일본어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 건축사 따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독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뭐 있긴 있어. 학원을 다니는데 여기서도 보통 1년 코스로 잡아서 필기 공부를 한 6개월 하고 나머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실기 아까 잔디 아빠가 보여줬던 도면 그리는 걸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학금하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 든다고 하더라고 학원비로만. 그래서 다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일본에서는 이제 문제가 시험이 뭐냐면 어려운가 보다. 1년, 음, 1년이나. 그 1급 건축 시험이 조금 어렵다고들 하더라고. 단순하게 라이센스만 따면은 사무실 오픈할 수 있냐? 근데 그게 또 아니야. 관리건축가라고 이제 관리건축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해서 2년 실무해서 시험 봐가지고 땄어. 등록 다 했어. 그러면 그 시점부터 건축 사무실, 건축 자격증이 있는 사무실에서 3년을 일을 해야 돼. 3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경력 이후에 관리 설계자로서 어떤 수업 같은 게 있는데 그 코스를 수강을 해야 돼. 그게 됐을 경우에 사무실을 이제 낼 수 있는 관리 설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실을 내려면 두 가지의 라이센스가 필요해. 1급 건축사랑 관리관 설계사.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본에서 독립을 하려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가장 빠른 코스라고 해도 최소 5년에서 뭐 시험 봐서 늦어지면 7, 8년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1급 건축사 따기도 되게 쉽지 않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게 많이 없더라고. 한국에서는 솔직히 라이센스 좀 빌려주는 그런 거 많잖아. 일본에서는 그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전기 설비사 뭐 이런 건 또 다른 거고. 지금 이야기한 거는 딱 건축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설계사 이야기만 딱 했네.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을 안 나와도 오랫동안 실무,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장인처럼 일찍 일을 시작해서 실무를 한 사람들이나 전문대 나온 사람들도 어쨌든 그럼 1급 건축사까지 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거네. 그치 열려 있지. 근데 이제 실무 경력만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5년제로 아예 이제 개편이 되면서 유예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2026년까지로 알고 있어. 그 전에 필기 시험으로 있었던 건축사 예비 시험은 이제 2019년에 이미 폐지가 됐고 2026년에는 시험 합격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건축사 시험을 또 응시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뭐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랑 뭐 전문대 나온 사람들이랑 실무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건축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다시 이제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도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하면은 뭐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바꾸려고 말을 바꿔버리니까 그 사이에 이제 5년제를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1년 동안 학비를 더 내고 5년 동안 학교를 다녀서 니네들이 만든 그 자격을 갖췄는데 또 뭐 아무나 다 그렇게 시험 볼 자격을 주면은 어떻게 애매하다. 우리 그 학비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건 좀 사실 아니다. 뭐 실무자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쟤네들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이야. 대학 뭐 두 학기 학비가 싼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정한 그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내고 학교 커리큘럼을 완수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대. 그러면 사실 억울하긴 하겠지. 사실 문제는 근데 얘기하세요. 지금은 4년제 대학은 아예 없어졌잖아요. 건축학과. 그것도 한국은 무조건 건축학과는 아니야, 5년제잖아요. 아니야. 4년제도 일부 남아있긴 하고, 워낙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4년제도 일부 남아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5년제로 바꾸면서 국제 인증제도다 해서 이 5년제 나와서 건축가 하면은, 건축사 따면은 다른 나라 가서도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그 5년제 제도를 만든 건데, 사실상 그게 이제 안 불가능해. 되니까 외국에 나와서 우리 건축사로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제 4년제 4+2로 검토하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그때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 인증 준비한다고. 맞아.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에 있어. 솔직히 다른 나라의 건축사 그렇더라고. 자격증으로 그 로컬에 가가지고 일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그거를 인정해줘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일본의 건물을 짓는다? 큰일 날걸? 왜냐면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대지 경계선에서 뜨는 인접선? 그것만 봐도 한국 같은 경우는 딱 거리가 정해져 있잖아, 거의. 뭐 1m 있잖아. 일본은 이런 거야. 옆에 있는 사는 사람이 허용해주는 범위까지 거의 안 떼어도 돼. 그럼 그걸 어떻게 허용을 받아? 옆에 있는 독일, 사람이 안 떼어도 허가를 된다고? 해주면 돼. 막 10cm, 20cm만 띄워도 돼. 옆에 있는 건물의 오너가 아, 허용을 해준다면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약간 그 협의가 잘 되면은 안 뛰어도 되는데 고약한 그렇지. 사람 만나면 진짜 좀 힘들 수도 있겠네. 제약이 그치. 많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런 신기하다. 경우, 그러다 보니까 협의를 통해서 인간적인 약간 독일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실제로 한국이랑 법에서도 일본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어떤 게? 건축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 독일은 3m를 무조건 떼야 되거든요. 경계선에서. 그리고 나서 일조권 사선이 있고 그런데 여러 법규를 보면은 항상 그 이웃이 중요해요. 뭐 법에는 맞아도 이웃이 불평불만을 하면 이웃이랑 항상 협의를 좀 원만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이 다 오케이 하면은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약간의 그 플렉시블한 거죠. 그런 게 약간 합쳐놓은 것 같은데. 음, 근데 저 독일 얘기해도 될까요? 독일 그 얘기 건축사? 해줘. 해줘. 독일이 꿀이에요. 건축사. 독일이 건축사 따는 거 꿀이다. 다 들어보니까 다 이상하다. 저는 여기 와서 이런지 몰랐는데 독일은 주마다 다 다르거든요. 여기 지방자치가 확립이 잘 돼갖고 미국처럼 주마다 이제 규율이라든가 법규라든가 다 다른데 독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2년의 실무 경력을 쌓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처럼 각 분야 건축 계획 실시 설계 뭐 이런 게 감리 뭐 이런 데서 정해진 시간을 다 채워서 그런 도면이랑 같이 첨부를 하고 학교 증명하는 거 내야 되고 뭐 이런 서류를 다 갖춰서 중요한 거는 2년 동안 2년이나 뭐 어쨌든 그 각 정해진 영역에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업 증명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서 요런 파일을 주거든요. 이게 아키텍트 베어덴이라고 해서 건축사 되기 뭐 이런 건데 요렇게 돼서 여기에 가면은 각 부문별로 이렇게 채워서 제가 다 서류를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걸 갖다가 협회에다 내면은 협회에서 다 검토를 하고 이제 나옵니다. 건축사가. 저는 여기서 제일 좋다고 느꼈던 게 진짜 실무랑 제가 어제 3일 동안 목금토 24시간 숙박을 하면서 건축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건축 교육 주제는 여름 건축법 뭐 이런 거예요. 여름 학교, 건축법 여름 학교 이런 건데 거기서 그 졸업자들을 위한 각 분야별로 알아야 될 실무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첫날은 법. 그래서 실무에서 이제 필드를 뛰고 있는 사람이 와서 내내 학교처럼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해요. 너네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실제로 자기가 겪은 예들을 다 들어주고 도면을 다 첨부해서 상세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가 와요. 건축법 변호사가 직접 와가지고 건축사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건축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런 거 꼭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강조해서 알려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에너지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에너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빔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이에요. 건축 비용. 저희가 그걸 다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빠고 나면 완전 무너지기 때문에 이 건축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짜고 가격표 있잖아요. 견적서를 받아서 어떻게 비교를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와서 필드를 뛰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알려줘요. 이런 수업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건축법, 주택법이라든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겉핥기식으로 졸업자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와서 교육을 시켜줘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법규, 정말 법규, 특별법이 있잖아요. 건축에서도 특별한 성격을 가진 그 건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사진, 건축 사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엄청 많은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듣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해서 돈을 많이 내고 들어요. 그래서 그 관련 거를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회사를 꾸려야 되는지도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각자 각 부문마다 들어서 내가 이거 들었다 하는 결과를 모아서 갖다 내면 건축사가 바로 됩니다. 안 될 수도 있는 느낀 거지. 건 대부분 돼요. 느낌 뭐 시험이라던가 뭐 테스트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자료만 이게- 교육 위주로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듣고 사실 그러나 얘네들 질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필드를 뛰고 있는 사람들끼리 질문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보 공유도 되고 제가 이제 어제 만나서 이제 에디랑 같이 저는 이제 입 다물고만 있었는데 독일어를 잘 못하니까 그러면은 너 연봉 얼마 받아? 너네 회사 복지 어떻게 돼? 이런 거를 다 공유를 다 하고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질문할 때도 우리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 해갖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이 전문가에게 할 수가 있고 이 전문가들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면에서는 한참 한국이 정말 뒤떨어져 있고 왜 우리가 그걸 손등에 그려야 되는가. 저는 항상 거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그래? 난 그래서 손등면 좋다고 보는데. 왜냐면 컴퓨터가 있고 지금은 이제 빔으로 다 모든 걸 처리하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손으로 그려야 돼? 차라리 빔 시험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시험 자체가 좀 무의미하고 사실 여기서 좀 좋은 점이 이 건축사가 되면은 그 밑에 바이에른 지방의 건축사 협회에다 나중에 제 연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 연금보다. 그러니까 노후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축사가 되고 나중에 은퇴를 하면 풍요로운 생활까지 보장을 협회에서 해주는 거죠. 건축사 제도가 네. 잘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건축사를 많이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연금을 내야 되지, 내야 내가 늙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